누가 중앙대로? 사촌형이. 응? 아 사촌형? 잘 갔네 중앙대. 요즘에 그 인서울이 좀 빡세요. 요즘에 좀 그 제가 이제 뭐 입시 설명 저한테 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서포카 서성한 뭐 중경희씨 뭐 이게 아니거든. 요즘에는 이게 아니고, 그리고 단순하게 성적 높다고 여기를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울대는 합격했는데 연대랑 경희대 떨어진 애들도 있고요. 막 되게 많아요. 막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마다도 다르고 그 이제 학종으로 갈 때 전형마다도 다르고 또 이제 생기부에 어떻게 써 있냐에 따라도 다르고 어떤 과목의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다르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그러니까 입시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전략이에요. 전략. 진짜 그냥 단순하게 성적 잘 나온다고 잘 가고 못 나온다고 못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나 깜짝 놀란 게 그 학종 4등급 때 나왔는데 서울대 가는 도 봤어요. 4등급 나왔는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고. 자, 진짜. 넣는 것부터가 다음 버림지만. 목요일에 생기가 나오는데 수요일에 상담이었어. 아니 그러면 조정 요청을 하기로 했어 나한테. 뭐라는 순 없네. 나중에 원기. 아니 온이 있는지 몰라. 1학기 끝나고 할 수 1학기 끝나고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자, 응? 전화니 중국관. 그러니까. 이상하네. 유학생. 근데 왜 저번 걸 펴놨어 네가 다시 가? 아, 시합을 치렀네. 아 원래 안 가지. 대용아. 보자. 지금 가면 한 달 동안 자가격리 올림픽 하고 있어. 참. 원래 이게 입시 상담이 여유가 좀 없었는데 제가 몇몇 학생을 좀 커트를 놨거든요. 네. 와, 은준이 신청도 안 했어. 은준이 신청도 안 했고 그 신청을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한 10명 좀 넘, 12명인가 했어요. 1대1 상담을 12명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대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한 10에서 한 15명 한 이 정도 신청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몇몇 이제 사유들이 이제 좀 있어갖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양식에 맞게 신청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가 이제 이제 그 해당 날짜가 돼갖고 이제 뭐 갑자기 뭐 이제 못 온다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막 사례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끝 너 없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동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뭐 하시려면 더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간략하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 과목은 결국에는 국영수 과사다라는 거. 바다. 거기에서 이제 이제 국영수 과사 한국사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느 학교는 이제 내가 이공계열이면은 국영수 과만 보고 인문계열이면 국영수 4만 보고 뭐 이런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Z값을 적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단순히 등급만 보는 학교도 있고 이게 막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뭐 우리가 뭐 대학을 정해놓고 뭐 과도 정해놓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영수 탐구에서 내가 만약에 4등급 이하 받는 라인이 있다면요, 그거를 먼저 3등급으로 올리는 거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번 1학기 목표는. 예. 내가 만약에 막 뭐 111인데 뭐 예를 들어 뭐 탐구만 4등급이야. 뭐 이러면 이제 탐구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이 돼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종으로 갈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생기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내신 성적 이상으로 중요해요. 내신 성적 이상으로 이제 그 비교과 영역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신 분들은 제가 이 용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망하고자 하는 이제 학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고, 공통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협동심, 리더십, 자기주도, 뭐 이딴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좋아해요. 그런 키워드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동 특성 사항에 보통 그런 걸 써놔요. 생기부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좀 일단 공통적으로 있으면서 세특에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계열에서 내가 어떤 걸 했는가, 뭐 탐구 보고서를 쓰던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키워드로 적혀져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 모음집을 제가 한번 내가 그 상담하신 분 제외하고 내가 안 보내드렸었나? 우리 반 단톡에? 내가 안 보내줬었나?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고. 안 보내줬었네? 죄송해요.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얘기 나온 김에 그 키워드를 이제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상담하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망하는 대부분의 계열을 이제 이렇게 키워드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컴공 분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분야 특성, 대표학과, 학생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학생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런 류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그 세특을 꾸릴 키워드들을 이게 좀 총집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망하는 이제 계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웬만한 계열들이 이제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웬만한 계열들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요거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세특이나 이런 걸 구성할 때요. 됐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뭐 간략하게 입시 관련된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우리 데일리 테스트 좀 빠르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첫 번째, 일단은 이제 대명사, 대명이 이제 밑줄 쳐져 있는데 둘 중 하나겠죠. 스위치 문제거나 아니면 제기대명사 문제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댐이냐 이치냐 아니면 댐이냐 댐셀브스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제 뭘 지칭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부터 봐야겠죠. 시작점. To show his students how math could really help them. 여기 콤마 찍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가 얘부터 얘까지 한 덩어리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봐. 이 show가 사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his students 간접 목적어고, how 이하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how 절의 주어가 math잖아요. 그리고 동사가 hel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his student거든. his student. 그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잖아, 해석이.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지칭하는 건 앞에 있는 his student이다. 그러면 일단
댐은 맞는데 얘는 일단 탈락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댐이냐 댐사브지냐를 따져야 될 텐데 지금 how 절 내에서의 주어는 mass죠. mass와 댐은 서로 다른 녀석이죠. 얘는 단수고 복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대명사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to have 나왔는데 뭐 얘는 당연히 여기 allow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버전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2번 문제 될 거고요. 3번 and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병렬 구조일 텐데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보자면 여기에 fiel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sked 나와 있어요. 얘가 사실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asked가 왜냐면 지금 once로서 지금 이제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과거형 동사 있고 콤마 찍고 과거형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딱 보더라도 이 시리즈겠죠. 됐어요? A, B, and C 이 버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형 나와 있고 이어서 콤마 찍고 and하고 동사 3번 나온 구조니까 과거형 동사 쓰는 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얘가 분사구문이라면 그러면은 asked, PP형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나왔잖아. the student.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3번이 어법상 어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그 to guess하고 guess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의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How many soda cans거든? 여기까지예요. 의문사 얘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이 soda cans를 꾸며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soda cans가 명사니까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단 뒤를 보니까 바로 이어서 the bag이라고 나왔어요. the bag. 그럼 명사가 또 나왔네요. the bag of pickup truck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또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자리야. 그럼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요 the bag이라는 명사가 자연스럽게 주어가 되겠죠. 됐어요? 동사 앞엔 주어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 명사는 당연히 주어 역할은 불가능하니까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소다 캔스는 뭐야?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럼 여기가 목적어가 나오려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를 쓰면 될까? 안 되겠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능동태로 바꿔줘야 된다. 따라서 뭐 문맥상 could, would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과거형 동사 had로 써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능동태로 쓴다?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 4번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most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이제 most는 우리가 그냥 대부분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상급으로 쓰면 이제 the most라는 형태로 가장 많은, 가장 뭐뭐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상급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상금이라는 의미로서 쓰인 거니까 뭐 5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선택형 문제. A번은 누가 보더라도 수일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일 텐데 여기 시작 지점이 the average life 여기 주어 나왔네. 전치사의 a straight tree 명사 surrounded 이어서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동사들이 주어가 life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렇죠?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B번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팁. 여러분 잠깐 보시는데 우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need랑 require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네를 해석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좀 정확하게 하면은 필요로 하다가 좀 더 정확한 뜻이에요. 필요로 하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쉬운 예시로 써볼게. I need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것이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는 목적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을 붙여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어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버전이 맞겠죠. 여기에 을이 붙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필요해라고도 우리가 되게 많이 말하잖아. 우리 한국식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마치 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이라는 말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를 붙여서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을이라고 해석할 때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즉, 이 need나 require는 뭐뭇을 필요로 하다 또는 뭐뭇이 필요하다. 됐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필요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능수동을 구분할 때 이게 되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능수동을 구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능수동을 구분할 때는요, 요 버전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뭐뭐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뭐가 필요로 되는 건지 이걸로 구분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야.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해석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need라는 녀석도 그렇고 required도 그렇고요.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 그렇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시험 나온 거 보면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목적을 하면은 능동형이니까 needing이 정답이 되겠고, 얘가 만약에 부사로서 쓰인다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needed가 답이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네?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뭐 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건지. 됐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필요하다로 해석해버리면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단지 필요로 되단지 이걸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getting the water and nutrients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해석으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 꾸며주는 거잖아. 얘네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생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럼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거니까 needing 아닌가? 이렇게 골라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필요로 하는 거라고. 얘네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얘네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얘네를. 그러면은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필요로 되는 거기 때문에 needed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I needed it이야.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수동으로 쓰면은 그것이 필요로 되는 거야.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때 needed는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나에 의해 필요로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직역으로 하자면요. 그러니까 물론 해석상으로는 어색하지만 우리가 능수동을 구분할 때 있어서는 필요로 하는 건지 필요로 되는 건지로 구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과 영양분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거예요. 필요로 되는 것. 그래서 needed라는 형태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말 때문에 해석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요. 보통 needing, need 문제에서는요. 보통 뒤에 to가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게 많아요. 이건 그냥 찍기 팁이에요. 찍기 팁.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where랑 what을 구분하는 건데 앞에 to measure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거겠죠? 이 덩어리가. 그러면 그냥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하면 되겠네. 얘는 뭐 부사고 얘는 명사니까. 그럼 뒤를 보면은 tree is getting it. 완전한 문장이네. where. 이렇게 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 whatever랑 whether 비교하는 건데 얘도 똑같은 거야. 해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헷갈릴 거야. 그래서 whatever는 이름이 복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고,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여기 or가 나와 있는 게 또 단서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뒤에 or 또는 or not 이런 녀석들이랑 잘 어울리잖아. 문장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you were told in 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고 like to recite poetry 라는 또 목적어 나왔으니까 둘 다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whether를 쓴다.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면 또 이제 스위치 문제 나왔는데 앞에 R가 나와 있죠? 그러면 시작 지점이 뭐냐? Who we believe we are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는 좀 써서 보여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자, Who we believe we are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거든. 그럼 잘 봐봐.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고 여기도 주어야 여기가 동사야. 그러면은 원래 후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원래 여기였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은 이 덩어리가 간접 의문문으로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가 쓰인 의문사의 주어 동사가 쓰인 거고 이 we believe가 삽입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삽입된 거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중3 때 배우는 버전은 뭐냐면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오면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가 앞으로 빠졌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로 봐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쨌든 이 덩어리가 뭐냐?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잖아. 지금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간접 의문문은 뭐예요? 명사절이잖아. 명사절은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단수형 is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데 뒤에 뭐 우리가 단순하게 문법적으로 푼다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grounded를 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 정체성이라는 게 기반으로 하는 건지 기반으로 되는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뒷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피상적인 차이점, 모든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이렇게 해석상으로도 기반으로 되니 적합하니까 grounded를 쓴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거랑 똑같아요. based냐 basing이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be based on으로 쓰잖아.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재 관련해서 또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좀 오래전에 한 3주 전이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교재가 끝나면은 어법을 안 할 겁니다. 저는요. 어법을 안 할 거고 그 이제 그 독해 교재를 이제 좀 새로운 버전으로 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종의 독해 수업이 2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해 주셨죠? 대신에 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트렁크 4.0 같은 경우는 찍으면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뭐 요약이라던가 선지 해석이라던가 뭐 이제 주제문의 표시라던가 좀 이런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일종의 좀 정시 좀 대비 쪽이라면요. 그러면은 새롭게 하는 교재는 좀 내신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랄까 좀 요약 쪽에 좀 더 특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약 쪽에.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교재 작업하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내신용 교재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어. 내신용 독해 교재.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시로 전환할 사람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신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당연히 이제 어법이 둘 다 나오지만 사실 어법 같은 경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고2부터는 비중이 좀 줄어드는 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요해지는 건 저는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요약인 것 같아요.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내신에서는 요약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술형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제가 뭐 중요성을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왜 요약이 중요하냐면 요약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40번에서. 근데 그 요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요약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직접 요약문을 쓰고 쓸 줄 알면은 그럼 결국엔 대부분의 대입 파악류나 어떤 이제 빈칸이나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거든요. 요약만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요약만 할 줄 알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쓸 수 있다면 요약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 문제풀이 쪽보다는 요약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컨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재가 있으면은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요약문을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조독해 하듯이 그 요약문을 좀 이제 구조독해 빈칸을 뚫어서 빈칸을 좀 채우는 형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하단에 이제 요약문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 해당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4개 정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변형 문제는 뭐 이제 지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뭐 빈칸 한 문제, 대입학 한 문제, 어법 한 문제, 기타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최대한 뭐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이제 그 대부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준에 있는 지문만 이제 선별해서 어려운 지문만 선별해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지문 정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재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이 교재가 만약 다 끝났는데 만약에 교재 작업이 안 끝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는요. 모의고사를. 지난번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었죠. 그 난이도가 좀 높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풀었던 게 그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를 좀 한번 해볼까 요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요 이제 진도가 끝나갈 때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얼른 하죠.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리? 오랜만에 봐요. 몇 쪽 할 차례죠? 어디? 132쪽이요? 132쪽 해. 오케이. 여기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뭐 태는 뭐 사실 뭐 워낙에 이제 중요한 녀석이고 제가 설명도 너무나도 많이 했던 파트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가 왜 중요한지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설명은 좀 건너뛰고요. 결국 이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동사 관련된 어법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1단계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1단계가. 이게 1단계였죠. 뭘 통해서? 구문 독해를 통해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그럼 2단계는 동사 자리가 맞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 시제일치, 해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어느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태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예시로 드는 거 메이드가 딱 밑줄 쳐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뭔지 모르잖아 지금. 얘만 보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나와 있는 뭐 이제 주어 동사라든가 이런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얘가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구나. 아니면은 얘가 주어 동사 동사 자리구나. 구문 분석을 통해서 일단 얘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얘가 1단계예요. 항상. 이게 1단계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얘가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러면 일단 수일치가 맞는가? 시제일치가 맞는가? 태가 맞는가? 요걸 따져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제일치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고등부에서는 시제 문제를 거의 안 냅니다. 대부분 수나 태를 냅니다. 수능에서는 수 문제를 좀 더 좋아하고요. 내신에서는 태 문제를 좀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준동사,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to make,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자리야. 그래서 to make 이렇게 써버렸어.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 to make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to be made를 써야 되는 건지 능수동까지 마지막에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에서
동사 자리가 맞든 동사 자리가 아니든 둘 다 겹치는 거는 유일하게 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 관련된 어법이 출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132쪽에 그 제목 오른쪽에 보면은 기출 빈도 해갖고 막 별 5개, 4개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별 5개, 5개 줘야 돼요. 태에 관련된 거는 그냥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시험 범위와 무관하게 항상 동사 자리든 동사 자리가 아니든 항상 낼 수 있는 게 바로 태에 관련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요 설명은 너무나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심플하게만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구분법을 한번 써볼게요. 구분법. 능수능 구분법. 그냥 크게 접근하자면요.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해석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다시피 뭔가가 하는 거면 능동이고 당하는 거면 수동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됐어?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파악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누가가 핵심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니네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됐어?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갖고 그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 능동형, 당하는 거면 수동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분류를 해볼게. 의미상 주어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를. 자, 일단 첫 번째 동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사라면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죠. 그냥 문장의 주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준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의미상 주어가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분사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니네가 잘 알고 있잖아. 뭐 for 목적격, of 목적격 뭐 이런 애들 쓰잖아요. 그렇죠? 동명사 같은 경우도 목적격이나 소유격 뭐 이런 애들을 쓰죠. 근데 부정사나 동명사는 보통 태로서는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대부분 분사로 많이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쌤이 분사를 기준으로 좀 써볼게요. 분사 같은 경우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즉 수식어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분사 구문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의미상 주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식어 역할 할 때는 당연히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요. 보어 역할은 당연히 주어 또는 목적어겠죠. 주격 보어면 주어, 목적격 보어면 목적어.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라면은 좀 제가 정확하게 쓰자면 분사 구문이 포함된 절 내의 주어 이거예요. 좀 정확하게 쓰자면 이건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한 거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잘 보세요. 가장 심플하게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콤마 찍고 ing 슬랩 pt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의미상의 주어를 뭘로 봐야 돼? 얘잖아. 됐어요? 문장 주어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심플한 버전인데 약간 복잡한 버전을 보여줄게. 약간 복잡한 버전.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에 대절이 나왔어. 근데 대절 안에 if절이 또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if절 나왔어. 대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또 콤마 치고 이제 나오네. ing 슬랩 pt 슬랩 이렇게 나왔어. 약간 복잡하죠? 근데 엄청 드문 케이스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뭘로 잡아야 되는가? 얘네 의미상 주어 요 놈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 보시면 일단 대절이 이렇게 끝나? 대절이 이렇게 안에 있어. if절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썼냐? 분사 구문이 포함된 절 내의 주어라고 했어요. 분사 구문이 포함된 절은 여기에요. 네모가로. 됐어? 요 if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어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절은 대절입니다. 그럼 대절에서의 주어는 얘죠. 그래서 요 놈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절 내에서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고 얘가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라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이용하는 패턴 다시 한번 보다. 하느냐 되느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다? 누가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누가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갈게. 자, 두 번째는 어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건 너네가 기존에 역시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너네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복습 겸 설명을 해줄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수동태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요. 근데 보통 수동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뭐뭐가 뭐뭐에 의해 당한다. 뭐 비동사의 pp의 by의 목적격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배우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한다. 내가 준영이가 맨날 결석한다고 얘를 잡아다 좁혔어. 예를 들어서 예시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준영이를 팬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 주어는 선생님이고 목적어는 준영이야. 그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능동태지. 내가 좁히는 거고. 준영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맞는 거야. 로이쌤한테. 즉 당하는 녀석,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바로 수동태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 5개에서 그냥 막 휘갈겨 쓸게. 그럼 이렇게 5개의 형식에서 보면은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얘네 3밖에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수동태를 쓸 수 있는 형식은 애초에 3, 4, 5형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게 1, 2형식 동사, 우리가 흔히 자동사라고 그러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 3, 4, 5형식 구조를 봤을 때 얘네 셋은 다 능동태죠. 그러니까 능동태 뒤에 전부 다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3형식 문장에서 수동태를 쓰면은 주어의 BPP의 by의 목적격 되니까 지금 얘는 3형식이지만 수동태로 바뀐 건 1형식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게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인데 근데 반대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즉 자동사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거꾸로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즉 4형식 버전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수동인데 뒤에 보어가 나오는 5형식의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능동과 수동 뒤에 뭐가 오고 안 오느냐의 차이는 몇 형식 동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방금 말했던 3, 4, 5형식 동사겠죠. 얘는 3형식 동사, 얘는 1, 2형식 동사, 그 다음에 얘는 4형식, 얘는 5형식 이렇게 되겠죠. 됐어? 정리하자면 그러면 능동태는 당연히 1, 2, 3, 4, 5형식이 전부 다 가능하겠죠. 능동은 1, 2, 3, 4, 5형식이 다 가능하지만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은 불가능하니까 3, 4, 5형식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시험도 그렇고 이제 그 수능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요 3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네가 출제율이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출제율이 가장 높아요. 아래에 있는 둘은요 어법으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4형식 수동태는 사실 영작으로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얘는 어법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능수동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얘는 이걸로는 잘 안 나오고 뭐로 많이 나오냐면 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보어. 그러니까 요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에 뭘 써놓냐면 be considered 써놔요. be considered. 얘가 제일 많이 나와. considered. 그래서 be considered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당연히 도어자니까 형용사 써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능수동을 구분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둘 다 써야 돼요, 여러분은요. 얘만 이용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얘만 이용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 두 번째는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도 내가 해석을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needing, needed 막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 문제를 제대로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요, 장점은 명확하죠. 장점은 이제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만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나도 다 못 외웠어, 그렇죠? 아니 make 한 단어만 봐도 1, 2, 3, 4, 5 형식 다 쓰여요. 어떻게 외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능수동을 구분할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능수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쌤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 얘로 먼저 풀어요. 얘로. 왜냐면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다. 일단 어법을 이용해서 뒤에 목적어 유무 상태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서 역시 나 능동이 맞구나, 수동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보면은요, 능수동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 거의 매번마다 내요, 제가. 그러면은 항상 이제 제가 써놓은 답안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적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해석에 관련된 이유도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항상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능수동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자동사 같은 경우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좀 시리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보자. 요 책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교재는 지금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 occur, happen, take place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rise라든가.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큰 틀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132쪽에 보면은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의 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기준이 즉 의미상 주어가 선행사죠, 선행사. 그러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의 동사의 태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지울게요. 명사 나왔어. 근데 계속적용법으로 나왔다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n 명사 뭐 이렇게 나왔어. 콤마 찍고 which 동사 이렇게 나왔어. 이제 여기에 이제 능수동을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 which의 선행사가 얘인지 아니면 앞문장 전체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얘가 선행사냐 이 전체가 선행사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행사를 파악하고 얘가 이제 하는 거면 능동, 얘가 당하는 거면 수동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선행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에서는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태 복잡한 형태 해갖고 132쪽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요 형태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매번 해주는데 이거를 되게 여러 번 틀리더라고요. 특히 이게 어법보다는 역시나 얘도 영작에서 좀 더 자주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영작에서. 근데 항상 영작을 하는 걸 보면은 이 형태를 잘 못 써요. 학생들이 영작에서 잘 못 쓰더라고요. 진행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비동사의 ing고, 그 다음에 태는 우리가 이제 비동사의 pp로 쓰니까 비빙 pp로 쓰는 거죠.
됐죠?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비빙 PP 형태를 보면 여기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수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항상 우리가 이 어떤 동사의 형태를 쓸 때 시제가 항상 먼저 나와요. 시제가 항상 앞에 나오고 형태는 항상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료형 수동태를 할 때도 완료형을 먼저 쓰잖아. have been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동태 been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시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형도 have been pp, 조동사도 조동사의 동사원형이라는 시제 써놓고 그 다음에 be pp 이런 식으로 항상 태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알겠죠?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자, 133쪽에 아래 나와 있는 가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볼까요? 1번에 4형식 수동태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영작으로서 좀 더 중요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는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얘 역시나 이제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문제를 좀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3번에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지만 능동태인 구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예시는 This is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얘 같은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고 당연히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수동태로 쓰면 오히려 어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돼버리죠. 왜 잘못돼요? I was borrowed라고 써버리면 일단 말도 안 되고요. 내가 빌려진 거니까 일단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니까 틀리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이런 어법적 오류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t was her family, not her career that she discussed with him yesterday. 이거는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 강조구문에서 목적어를 강조한 거지. 목적어 그 her family, not her career 이렇게 나와 있잖아. 목적어를 강조했으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잖아.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능동태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필기할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35쪽에 빈출 수동태어고 해석에 유의해야 할 자동사 뭐 이런 애들 나왔는데 저는 사실 얘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고2쯤 되면은요. 지금 고2쯤 되면은 그냥 이 빈출 표현을 외워두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작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어법에서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우리 실제로 그 지금 뭐 be referred to as라던가 그 다음에 뭐 be concerned about이라든가 be accustomed to ing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사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영작이나 어법이나 독해나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그냥 얘네들 잠깐만요. 오늘 2월 7일이죠. 그냥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볼게요. 왜? 아니 중요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볼게요. 쪽지 시험으로. 이거에 데일리 테스트 좀 하면 아니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 추가로 넣어줄게요. 그 세 문제 원래 내가 내잖아. 세 문제 넣고 플러스로 얘 내줄게요. 두 문제. 수업 시간에 한번 보든가 어쨌든 간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중요해갖고.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능동으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니까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수동처럼 해석되는 애들인데 사실 얘네는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안 나오고 해석은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이 수거 표현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중요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be used to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말로. 조금만 필기할게요. 저만 필기할게요. 저만. 쓸 사람은 쓰고 말 사람은 말고. 이거 뭐 사실 새삼스럽게 해석 못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수동태거든요. be used니까. 얘는 부사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아래 거는 뭐냐면은 이 to가 전치사로서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고 얘는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 used가 형용사로서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used 자체가. 왜냐면 use라는 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used가 사용된 거죠. 한번 써봤다는 거야. 써봤으니까 어때요? 익숙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능동태예요. 왜? 하는 것에 익숙한 거니까. 근데 위에 거는 어때? 사용되다니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사용되다로 해석이 되는, 즉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능동태로 해석하는 건지 결국에는 능수동으로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래서 뭐 그 아래 뭐 과거의 습관이니 뭐니 나왔는데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결국에 포인트는 그겁니다. 해는요 분사로서 내든 동사로서 내든 어찌됐든간 능동 쓸래 수동 쓸래 구분이 중요한 거고 어느 시험에서나 중요하고요. 결국 포인트는 뭐다? 해석과 어법을 두 가지 다 이용해야 된다.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고 얘가 자동사냐 아니냐도 같이 생각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 녀석이 의미상주어가 누구이길래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로 해석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뒷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내가 전체가 언제나 과학은 몰롱도 하고 걔 똑같아. 이거 왠지 뭘 어쩌고 뭐에 어쩌고 그거 다음에 봐. 몰롱 일선하니까 몰롱도 용에게 부피는 본질의 물수 문제 풀면 어디가 하이퍼라고 연예인 중에 몇 번인지 그냥 화학은 학원 다니면 생물이 좋겠어. 생물 지구가 지금 하고 어디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옛날에 그거 말고는 과학을 매주 시험을 그 저번 주에 배웠던 걸 이용해가지고 존나 기출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내는 거 그런 난이도가 아니에요. 배우면 나는 신지나 하이타 생물 때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2학기 때 중간기만 이렇게 하고 참가자리가 좀 여기까지 나가야 중간이 에너지 근데 서문이랑 지역고 물리가 중요하고 기말 코가 수업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어차피 이불 속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은데 여름에 더우니까 화학도 문제 조용하고 생물도 삼층은 누구지? 그지? 생물이 이단원까지랑 나는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이단원까지 약간 뭐가 책도 있고 이랑 자리도 있고 중간 때 그런 일단 페이시 같은 게 있어. 기말 때 일단 2학기 중간 때 일단 여기?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지금 1 끝냈어 이상한 거 있어 그러면 난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돼 아 진짜 다 한시 존나 오래돼서 기억이 다 까먹었대 근데 나한테 있어가지고 아니, 말했나? 좀 너무 생명이 너무 많은데 기억이 다 까먹었대 아니 최근에 힘을 또 까먹었어 기억 안 나? 항상성 뭐 그런 거 그거는 제일 처음 나온 박사인데 그래 생물의 특성 아닌가? 여름이 바이러스. 그것도 제일 처음 나온 거잖아 거기에서 그 다음까지는 너 1 끝냈는데 1-1 끝냈고 1-2가 ATP, ATP 막 어렵냐? ATP, ATP에 그거야 돼 그 인산 세계 근데 나는 머리를 자르기 싫은데 ATP가 머리숱을 쳐야 돼. 근데 만약에 머리를 안 자르는데 머리숱만 치게 있는 동네에 너무 ATP에서 찢어서 ATP에서 ATP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 아 진짜? 근데 내가 머리카락 자를 거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이상한 거 자르면 아, 씨발. 진짜? 근데 이거 층층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보고 진짜? 한번 사볼까? 내가 만약 틀린다고 해 미친 될 거야. 생명 어디서 유전 열두 살 모셔보게 시험 보냈어. 유전 어디 있지? 이런 있어 거의 한중 있을 거야. 아세요? 사람 다 있어. 겁슬리버 뭐냐 사람을 물질에서 거의 진짜 직감을 안 타지거든 항상 써가 몸에 조절까지 해야겠는데 2학기 때 유전 생태계 했던 거 같아 이게 1대1 나온 거 같은데 지금 2학기에 1, 2도 2도 2 하고 있는데 지우가 가야 지우가 그게 뭐였지? 완전 여기 이름 생각하는데 여행 출기상 가서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안 맞추고 하라고 아니 지역번호 문제를 치다보고 고려대 유명세에서 좋아하는 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 150분까지 더 갔다 하나도 모르겠고 얘도 너무 이상한 거 있었으니까 한 번도 안 해야 나도 한 번도 안 했어 지우가 하나 살이 얻었었어 진짜 좋다 그래 수동감 되고 생기한다 또 미친 사람을 봐 물리화학까지 있고 잘들 시험인가 일단 숙제를 보러 가요. 그걸 가서 해야겠다 오늘이 이번 7일 빡세게 좋아하는 물리화학 지난번에 131까지 해서 132부터 해야겠네.
153은 좀 많겠지? 아니 뒤에가 시제 파트여갖고 근데 시제 파트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제는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좀 쉬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143쪽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다 풀고 그 어법상의 근거는 전부 다 작성을 할게요. 여기에서 부분 분석이랑 해석할 거 몇 개만 좀 찍어주겠습니다. 사실 근데 태 파트가 해석 부분 분석이 좀 중요하거든요. 시제 파트는 뭐 해석 부분 분석은 뭐 좀 비교적 덜 중요하니까 134에서 134에서 137까지 해서 홀수 번호만 하겠습니다. 홀수 번호 해석이랑 부분 분석은 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숙제는 다 말씀드렸고 뭐 진도는 더 안 나갈 거예요. 지금 시간 약 20분가량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은 여러분 그 해왔던 것들 그 전까지 했던 것들 좀 개별 첨삭을 좀 해줄 거고요. 했던 거 여러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나면은 질문할 거 다 하고 나면은 숙제할 시간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거는 좀 끊겠습니다. 네.